며느리가 왜 그렇게 고집이 세? 우리가 도와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잖아요. 아이는 우리 집 아이야. 너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고. 내 아들은 제 아이예요. 당신들 장난감이 아니라고요. 결국 그녀가 선택한 건 지연과 도훈의 만남은 평범했다. 직장 동료로 시작해 1년 반의 연애 끝에 결혼에 이르렀다. 지연은 부모님이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어렵게 키운 외동딸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키는 부모님을 보며 자란 그녀는 검소함과 성실함을 몸에 익혔다. 대학 등록금도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마련했고 졸업 후에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며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다. 반면 도훈은 가족이 똘똘 뭉쳐서 사업을 일군 집안의 장남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다 5년 전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고 회사 사장 자리는 이미 세상을 떠난 시아버지를 대신해 장남인 도훈이 이어받았지만 실세는 여전히 시어머니 영란이었다. 영란은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회사에 나가 업무를 챙겼다. 그녀는 직원들 앞에서 도훈을 우리 사장이라 불렀지만 중요한 결정은 모두 자신이 내렸다. 도훈은 그런 어머니에게 의존적이었다. 어느 일요일 시댁 식구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영란은 손목에 시계를 자랑했다. 이거 도훈이가 어버이날에 사준 거야. 1,000만 원짜리래. 지연은 깜짝 놀랐다. 도훈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더구나 자신과는 상의도 없었다. 며느리도 이제 수준 좀 맞춰야지. 우리 집안격에 걸맞게 말이야. 영란의 시선이 지연의 소박한 옷차림과 가방을 흘렀다. 지연은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서늘했다. 자신의 한 달 월급으로도 살 수 없는 액세서리를 당연한 듯 요구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낯설었다. 도훈은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우리 어머니 원래 저래.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야. 지연은 그날 밤 도훈에게 물었다. 1,000만 원짜리 시계는 언제 산 거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어머니가 좋아하시잖아. 그리고 회사 돈으로 산 거야. 회사 돈이 네 개인 돈이야? 뭐 그런 거 따지고 살아? 어차피 다 우리 건데.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다. 남편에게 우리라는 개념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고모 미정도 만만치 않았다. 민석의 고모 미정은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은 채 혼자 늙어가던 인물이었다.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아이에 대한 집착만큼은 상식을 벗어나 있었다. 지연이 처사이 준호를 낳자마자 고모는 병원으로 달려와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다. 지연아, 둘째 나오면 첫째는 내가 키울게. 나는 아이 키울 시간도 많고 돈도 많잖아. 지연은 농담인 줄 알고 웃어 넘겼지만 고모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날 이후 고모는 주말마다 전화를 걸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요구했고 값비싼 장난감과 간식을 미끼로 아이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준호가 6개월이 되었을 때 고모는 아예 대놓고 말했다. 내가 키우면 준호 미래가 보장되는 거야. 재산도 다 줄 테니까. 지연이 너는 둘째나 셋째나 또 낳으면 되고. 지연은 치를 떨며 중얼거렸다. 내 아들이 장난감도 아니고 왜들 이러는 거야? 더 충격적인 것은 민석과 시어머니의 반응이었다. 그들은 고모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듯했다. 특히 시어머니는 고모가 돈도 많고 아이 교육에도 좋을 텐데. 라며 은근히 동조하는 기색을 보였다. 지연은 밤마다 준호를 꼭 안고 잠들었다. 누군가 아이를 뺏어갈까봐 무서웠다. 어린 시절 인형을 나누어 가지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준호는 인형이 아니라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 소중한 아들이었다. 시댁의 작은아버지 강민규는 늘 장난스럽게 굴며 아이에게 과도하게 집착했다. 준호가 돌이 지났을 때부터 그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어섰다.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도 준호에게 뽀뽀를 요구했고 지연이 말리면 나 감기 아니야. 그냥 목만 좀 칼칼한 거야. 라며 우겨댔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끊임없이 아이에게 단 음식을 먹이는 것이었다. 초콜릿, 사탕, 아이스크림 등 준호에게 해로울 수 있는 음식들을 무분별하게 주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리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조카한테 맛있는 거 사주는데 내 눈치까지 봐야 해? 애가 좋아하잖아. 그 말에 지연은 피가 거꾸로 솟았다.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눈치라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속상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작은 아버지가 자신의 어린 딸 민지를 데려와서 지연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민지야, 서열로는 내가 위니까 저 며느리 부려먹어도 돼. 알겠지? 17살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지연은 어이가 없었지만 민석은 작은 아버지가 농담하시는 거야. 라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민지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이후로 지연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민석에게 하소연했다. 당신 가족들 정말 너무 선 넘는 거 아니야? 고모는 우리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고 작은아버지는 아픈데도 아이한테 뽀뽀하고 단 것만 먹이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하지만 민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애 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마음에 담아둬. 가족들이 준호 예뻐하는 건데.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내가 좀 더 관대하게 생각하면 안 돼? 자꾸 무슨 편을 가르고 그래? 다 가족인데.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다. 남편은 늘 시댁 편이었다는 것을. 자신의 아내보다 가족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준호가 말을 곧잘 하기 시작하자 고모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이틀만 나한테 맡겨봐. 장난감이랑 간식으로 꼬시면 엄마 안 찾을걸? 지연은 분노를 꾹 눌렀다. 그러나 민석은 오히려 고모가 애 좋아하는 거잖아. 왜 그렇게 까칠해? 조금 봐주면 안 돼? 라며 그녀를 몰아세웠다. 심지어 내가 너무 독점욕이 강한 것 같아. 아이는 우리 집안의 아이이기도 하거든. 이라는 말까지 했다. 지연은 그날 밤 홀로 눈물을 흘렸다. 결혼한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외롭게 만드는 것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시어머니는 지연의 교육 방침을 무시하고 준호에게 과자와 음료수를 마음껏 주었다. 애가 원하는 걸 왜 못 주게 해? 너무 깐깐하게 키우면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 라며 지연을 나무랐다. 고모는 더욱 노골적으로 준호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요구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해봐. 네가 준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나는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 결혼 4년째. 지연은 한계에 다다랐다. 시댁의 간섭은 날로 심해졌고 남편은 여전히 방관자였다. 심지어 준호의 어린이집 문제까지 시댁에서 결정하려 했다. 우리 집 근처 어린이집으로 보내야지. 내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올게. 고모의 제안을 지연이 거절하자 시어머니가 나섰다. 며느리가 왜 그렇게 고집이 세? 우리가 도와준다는데.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잖아요. 지연의 말에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지연을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다. 친정 부모는 조용히 살아왔고 도와줄 힘도 없었다. 오히려 시댁이 잘 사니까 참고 살아라 라며 딸을 달랬다. 지연은 갈 곳이 없었다. 그해 겨울 지연은 준호를 데리고 친정에 내려갔다. 몇 날 며칠을 그곳에서 지내며 생각했다. 밤마다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자문했다. 내가 더 버텨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하나? 아이는 너무 어렸고 혼자 키우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컸다. 하지만 이대로 살면 아이에게도 자신에게도 독이 될 것 같았다. 부모님은 걱정했다. 이혼하면 준호는 어떻게 키울 거니? 너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결혼 5년 차. 지연이 드디어 마음을 굳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고모가 지연 몰래 준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이었다. 지연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고모는 준호를 차에 태우고 사라졌다. 1시간 후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호가 여기서 너무 좋아해. 이틀만 있다가 보낼게. 지연은 미친 듯이 소리쳤다. 지금 당장 데려다 주세요. 어떻게 부모 허락도 없이. 하지만 고모는 애가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야? 과보호도 정도가 있어야지. 라며 오히려 지연을 나무랐다. 민석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고모 집에서 하루 정도 있다 와도 괜찮지 않아? 아이도 새로운 환경에서 놀 수 있고.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지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 없는 집은 너무나 적막했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다음 날 오전 지연은 직접 고모 집으로 가서 준호를 데려왔다. 고모는 왜 이렇게 예민해? 애가 여기서 잘 놀고 있었는데. 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날 이후 지연은 준호를 한시도 혼자 두지 않았다. 시댁 방문도 극도로 줄였고 민석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지연은 이 상황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시댁도 남편도 내 인생의 울타리가 아니다. 애만 지키면 돼. 나머지는 다 버릴 거야.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다. 지연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혼 상담을 받으면서 현실을 직시했다.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복잡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지연이 이혼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사이에도 시댁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 아이 양육부터 돈 문제, 집안일까지. 지연은 늘 며느리라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몰렸다. 남편 도훈은 여전히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외면했다. 지연아, 그냥 좀만 참아. 다 지나가. 그 말은 이제 위로가 아닌 무책임의 다른 말일 뿐이었다. 지연은 밤마다 일기장에 같은 문장을 적었다. 나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이고 아이의 엄마다. 더 이상 여기서 내 삶은 없다. 결국 지연은 이혼을 결심했다. 도훈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을 때 그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갑자기 뭔 소리야?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갑자기가 아니라 5년 동안 쌓인 거야. 지연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아이 문제, 시댁 식구들의 문제까지. 하지만 도훈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것들이 이혼 사유가 돼. 다른 가정도 다 그렇게 살아. 다른 가정은 모르겠고 나는 이렇게 못 살겠어. 시댁의 반응은 더 격렬했다. 영란은 울분을 터뜨렸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며느리로 인정하고 잘해줬는데. 잘해주신 게 아니라 당신들 방식대로 살라고 강요하신 거예요. 미정도 끼어들었다. 우리가 언제 강요했어?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시킨 거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선택권이 있어야 해요. 재판 과정은 길고 힘들었다. 시댁에서는 지연을 배은망덕한 며느리로 매도했고 온갖 트집을 잡아가며 양육권을 빼앗으려 했다. 지연이는 원래 성격이 까칠해요. 애도 제대로 못 돌보고. 미정이 법정에서 한 말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5년간의 기록과 녹음, 사진들이 그녀의 편이었다. 결국 1심에서 지연이 승소했다. 양육권과 함께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댁은 항소를 했고 재판은 더 길어졌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연은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작은 전셋집을 얻고 준호와 단둘이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준호의 질문에 지연은 마음이 아팠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빠는 다른 곳에서 살기로 했어. 그래도 준호를 사랑하는 건 똑같아. 아이는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갔다.
시댁의 과도한 관심과 통제에서 벗어나자 오히려 더 밝아졌다. 지연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조금 더 큰 회계사무소였는데 업무량은 많았지만 보람을 느꼈다. 무엇보다 자신의 결정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로웠다. 아이 혼자 키우는 거 힘들지 않아? 직장 동료의 질문에 지연은 웃으며 답했다. 힘들긴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편해요. 적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랬다. 경제적으로는 빠듯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건강했다. 2심 재판이 열리던 날, 시어머니 영란이 법정 밖에서 지연을 붙잡았다. 지연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칠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어머님, 이미 늦었어요. 늦었다니. 가족인데 무슨 늦고 이른 게 있어. 가족이었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영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래, 이렇게 나올 거면 끝까지 가보자. 손자만큼은 절대 포기 안 해. 결국 변하지 않았다. 사과도 진심이 아니라 전략이었을 뿐이다. 미정도 마지막까지 악감정을 드러냈다. 준호가 크면 다 알게 될 거야. 엄마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그때 가서 준호가 판단할 일이에요. 지연은 담담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스스로 진실을 깨달을 것이라고 믿었다.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 도훈이 지연을 찾아왔다. 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다. 살이 빠지고 눈 가이는 피로가 깊게 밴 채였다. 지연아, 나 이제야 알겠어. 뭘 알겠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너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도훈은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걸 왜 이제서야 깨달아? 얼썩었어. 가족이니까 다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 가족이기 때문에 더 소중히 해야 하는 거잖아. 맞아.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나는 개인의 존중을 중시하고 너는 집단의 화합을 중시하지.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맞지 않는 거야. 도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년간 이어진 재판이 마침내 끝났다. 대법원에서 지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양육권은 물론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모두 지연의 뜻대로 되었다. 재판 마지막 날, 시어머니 영란이 마지막으로 지연에게 다가왔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깨달았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지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닌데 어떤 시작을 하겠어요? 그래도 준호 때문에라도 준호는 제가 키울 거예요. 영란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다. 그녀도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도훈도 포기했다는 듯 말했다. 알겠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 다만 준호만큼은. 준호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보호할 거고요. 그렇게 도장을 찍는 순간 지연은 비로소 숨이 트였다. 이혼 5년 후 지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세무사 사무소도 안정 궤도에 올랐고 준호는 12살의 건강한 소년으로 자랐다. 엄마, 아빠한테서 편지 왔어. 준호가 편지를 들고 왔다. 도훈은 가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연락은 유지하고 있었다. 읽어볼까? 응. 편지에는 도훈의 근황과 함께 준호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연에 대한 사과의 말이 적혀 있었다. 지연아, 이제서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안해. 준호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 지연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다. 엄마, 나중에 아빠 만나도 돼. 물론이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지연은 아이의 선택을 존중했다. 자신이 겪은 억압을 아이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도훈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연아,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준호라도 한번 보고 싶어 하시는데.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결정했다. 준호에게 물어볼게요. 아이가 원하면 보내드릴게요. 결국 준호는 할머니를 보러 가기로 했다. 15살이 된 아이는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였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는 이제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알아. 준호의 말에 지연은 안도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비록 아픔의 흔적은 남았지만 이제는 누가 정해준 며느리의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자유롭고 당당하고 행복한 자신의 모습에 만족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